이 카드로 결제되나요? 소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손에 쥔 검은색 카드가 마치 뜨거운 쇳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틀 밤을 지하도에서 버틴 소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갈라져 있었고 코끝과 귀는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낡은 코트에서는 쉰내가 났고 손가락은 꽁꽁 얼어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카드를 써도 되는 걸까요? 소녀는 몇 번이고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다 넣었다를 반복했습니다. 며칠 전 눈 속에서 쓰러진 노인에게 받은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고 이제 이것은 죽은 사람의 유품이었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오늘 밤 얼어 죽고 싶지 않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체 이 소녀는 누구이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노인은 왜 처음 보는 소녀에게 자신의 카드를 건넸을까요? 사탕 한 알로 시작된 이 소녀의 운명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 계신 곳에 행운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 2월 19살 수아의 손에는 평생 가장 소중한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명문대 합격 통지서.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죠. 부모 얼굴 한 번 본 적 없이 보육원에서 자란 소녀가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읽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수아는 태어나자마자 보육원 앞에 버려졌고 그 누구도 자신을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너무 일찍 깨달아버린 아이였으니까요. 수아는 합격 통지서를 가슴에 꼭 안은 채 몇 번이고 글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분명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부와 알바를 병행하며 흘린 땀의 결정체가 바로 이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새벽 4시에 퇴근하고 두세 시간 눈을 붙인 뒤 다시 학교로 뛰어가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누군가는 불쌍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안쓰럽다고 했지만 수아는 그런 시선들이 오히려 싫었습니다. 동정받는 것보다 인정받고 싶었고 불쌍한 아이가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대학 등록 마감일이었습니다. 마침 어제 알바 월급이 들어오면서 통장 잔고가 드디어 400만 원을 채웠습니다. 수아는 그 소중한 통장을 꼭 쥐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통장을 가방 깊숙이 넣고 지퍼를 3번이나 확인한 뒤 수아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드디어 대학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당당하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왜 하필 오늘 이토록 중요한 날에 기록적인 폭설을 쏟아부은 걸까요? 집을 나서자마자 수아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무릎까지 쌓인 눈더미와 완전히 마비된 도로였습니다. 버스는 운행을 중단했고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조차 눈에 파묻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20분. 대학 행정실 마감은 오후 4시였습니다. 걸어가자. 은행까지는 평소 걸음으로 20분 거리였으니 서두르면 충분히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수아는 마음을 다잡고 눈길을 헤치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대로변은 이미 차들이 엉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기에 수아는 골목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름길로 가면 시간을 더 아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찌르는 듯 했지만 수아는 씩씩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괜찮아. 아직 시간 충분해. 수아는 속으로 되뇌며 미끄러운 눈길 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좁은 골목 한가운데 낡은 전신주 아래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아는 처음에 눈더미인 줄 알고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창백한 얼굴로 눈 위에 쓰러진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죠. 수아의 발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노인의 온몸이 뻣뻣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갈고리처럼 구부러진 채 허공을 움켜쥐고 있었고 반쯤 감긴 눈 사이로 흰자만 보였죠. 입에서 새어나오는 숨소리는 거칠고 끊어질 듯 불규칙했습니다. 노인의 귓볼과 손톱 끝은 이미 시퍼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부딪혔습니다. 지금 멈추면 1년이 물거품이 돼. 하지만 그 옆에서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대로 죽으면 어떡해. 수아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시 25분. 지금 뛰면 아슬아슬하게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초가 아까운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폭설 속 좁은 골목에는 수아 말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노인을 발견할 사람이 또 지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수아는 두 손을 꽉 쥐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은수아, 너 지금 뭘 망설이는 거야? 수아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이미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수아는 통장을 품속 깊이 밀어넣고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떨리는 손으로 어깨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수아는 노인의 목 언저리를 더듬다 코트 안쪽에 걸린 작은 금속 인식표를 발견했습니다. 당뇨 환자. 저혈당 발생 시 포도당 투여 요망. 수아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할 때 당뇨를 앓는 단골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점장님이 다급하게 사탕을 입에 넣어주던 장면이 번개처럼 스쳤죠. 저혈당 쇼크. 지금 당장 당분을 넣어야 합니다. 수아는 허겁지겁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손끝에 작고 둥근 것이 잡혔습니다. 알사탕 하나. 보육원 동생들에게 주려고 넣어뒀던 것이었죠. 수아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껍질을 벗기며 노인의 입술을 조심스럽게 벌렸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수아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며 노인의 뺨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수아는 한 손으로 노인의 차가운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는 수아에게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설로 도로 곳곳이 마비되어 구급차 도착까지 최소 30분 이상 걸린다는 것이었죠. 수아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분이면 은행 마감이 지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아는 전화기를 쥔 손에서 순간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경련하는 노인을 보며 바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아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코트를 벗어 노인의 몸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얇은 니트 하나만 걸친 몸으로 칼바람이 사정없이 파고들었지만 수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내 몸이 아니야. 수아는 노인의 얼음장 같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쉴 새 없이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차가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수아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혈액순환이 되어야 체온이 오르고 체온이 올라야 사탕의 당분이 온몸으로 퍼질 테니까요. 할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수아는 노인의 귀에 대고 힘껏 외쳤습니다. 노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지만 눈을 뜨지는 못했습니다. 수아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의식을 잃으면 안 돼요. 제발 버텨주세요. 수아는 노인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사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대답이 돌아오지 않아도 수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처절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아는 노인의 손을 주무르다가 발을 주무르고 다시 손으로 돌아와 문지르기를 반복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얼하게 저려왔고 무릎을 꿇은 다리는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다시 숨소리가 들리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발, 제발 버텨주세요. 수아는 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수아의 간절한 노력이 통했는지 노인의 경련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온몸을 뒤틀던 경련이 손끝의 미세한 떨림으로 바뀌더니 이윽고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거칠게 몰아쉬던 숨소리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새파랗게 질렸던 입술에 희미하게나마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탕의 당분이 드디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었죠. 수아는 노인의 손목에 손가락을 대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힘차고 규칙적인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살았다, 할아버지가 살았어. 수아는 그제야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깊게 숨을 내쉬자 하얀 입김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왔습니다. 수아는 노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자신의 소매로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행이에요. 할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노인은 여전히 의식이 또렷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고비를 넘긴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구급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반사적으로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아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4시 3분. 시계 화면에 찍힌 숫자가 수아의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대학 등록 마감 시각인 4시를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1년 동안 새벽잠을 줄여가며 모은 400만 원, 그 돈으로 등록금을 내고 당당하게 대학생이 되려던 꿈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수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라왔지만 수아는 그것을 꾹 삼켰습니다. 눈앞에는 겨우 숨을 되찾은 노인이 누워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수아의 손을 잡고 있던 노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여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이 허공을 헤매던 눈동자가 천천히 수아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노인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구급차 왔어요. 이제 병원 가면 다 나을 거예요. 구급차가 골목 입구에 멈춰섰고 구급대원들이 장비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수아는 노인 곁에서 물러나 구급대원들이 처치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구급대원 한 명이 수아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학생이 응급처치한 거예요? 수아가 고개를 끄덕이자 구급대원은 감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저혈당 쇼크는 골든타임이 생명인데 학생 덕분에 이 어르신이 살았어요. 수아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장감이 풀리자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노인이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지는 것을 바라보며 수아는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지난 1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지만 할아버지는 살았습니다. 괜찮아, 은수아. 넌 옳은 선택을 한 거야. 대학은 내년에도 갈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의 목숨은 한 번뿐이잖아. 수아는 떨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우고 구급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서자 의료진이 재빠르게 달려와 노인을 인계받았습니다. 수아는 구급차에서 내려
의료진의 뒤를 따라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이 침대에 옮겨지고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수아는 한쪽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아의 얼굴은 땀과 녹은 눈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코트 없이 버틴 탓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노인의 상태가 걱정되어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의료진의 응급처치가 효과를 발휘했는지 노인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찍히는 심박수가 규칙적으로 변하고 혈압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할아버지가 살 것 같다는 생각에 그제야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이 허공을 헤매던 눈동자가 서서히 움직이더니 침대 곁에 서 있는 수아의 모습에 멈추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을 들어 수아를 향해 뻗었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노인의 곁으로 다가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노인의 손은 아까보다 훨씬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나를 살려준 아이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사의 마음은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노인은 수아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땀과 녹은 눈으로 범벅이 된 얼굴, 추위에 빨갛게 얼어붙은 코와 뺨, 그리고 쉴 새 없이 떨리는 어깨. 노인의 시선이 수아의 발끝으로 내려갔습니다. 닳고 닳아 밑창이 헤어진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상의 안쪽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마침내 노인의 손에 낡은 가죽 지갑이 들려왔습니다. 노인은 지갑을 열어 그 안에서 오래된 검은색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노인은 그 카드를 수아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네가 내 목숨을 살렸다. 노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살다가 정말 힘들 때 이걸 꼭 쓰거라. 수아는 당황하여 카드를 돌려주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노인은 수아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간절했고 그 안에는 무언가 유언을 남기는 사람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떨리는 손과 촉촉이 젖은 눈을 보니 차마 카드를 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노인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고 고개가 옆으로 살짝 기울어졌습니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재빠르게 달려와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수아는 놀라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의료진의 표정이 급박하게 변했고 곧 노인을 수술실로 옮겨야 한다는 말이 오갔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인이 실린 침대가 복도를 따라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반사적으로 침대를 따라 뛰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 앞에서 의료진이 수아를 막아섰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보호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학생은 밖에서 기다려야 해요. 수아는 수술실 문이 닫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노인의 창백한 얼굴이 마지막으로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수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아는 수술실 앞 복도에 놓인 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아직 노인이 쥐어준 검은색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아는 카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카드의 표면에 새겨진 금색 문양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유언처럼 남긴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네가 내 목숨을 살렸다. 정말 힘들 때 꼭 쓰거라. 그 말이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져서 수아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수아에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학생, 수술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보호자 연락처를 남겨줄 수 있어요?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적어 간호사에게 건넸습니다. 간호사는 종이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수술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오늘 많이 고생했어요.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든 카드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수아는 천천히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폭설은 이미 그쳐 있었지만 거리 곳곳에 쌓인 눈이 아직 녹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수아는 터벅터벅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고 마음속에는 허탈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수술 잘 되셔야 해요.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수아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니 문자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수아는 무심코 문자를 열었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화면에는 차가운 글자들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입학 등록 미완료로 합격이 취소되었습니다. 수아는 몇 번이고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합격 취소라는 네 글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이렇게 문자로 확인하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수아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동안 잠을 줄여가며 공부했고 새벽마다 졸음을 참아가며 알바를 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단어장을 펼쳤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삼각김밥을 베어 물면서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그 모든 노력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입니다. 수아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대학에 갔어도 다음 학기 등록금도 없었을 텐데 잘 됐어. 입에서 나온 말과 달리 수아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잿빛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씁쓸하게 웃으며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병원 안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의료진 여러 명이 중환자실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급박했고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70대 남성 환자 심정지입니다. 수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70대 남성이라는 말에 수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방금 수술실로 들어간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병원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은 이미 의료진으로 북적였습니다. 수아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고 손에서는 땀이 흘렀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수아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그 할아버지가 아니기를. 하지만 수아의 머릿속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계속 그려졌습니다. 아까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할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유언처럼 남긴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수아는 다가가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다른 간호사에게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결국 못 살렸어. 70대 남성분. 심정지 후 소생 안 됐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수아는 비틀거리며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분명 조금 전까지 제 손을 잡고 카드를 쥐어주셨는데, 분명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셨는데, 수아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주머니 속 검은색 카드를 꺼내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카드는 할아버지의 유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수아는 천천히 병원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 한쪽 구석에 있는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수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발견했다면 어땠을까? 내가 조금 더 잘했다면 할아버지가 살았을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수아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다시 꺼내 양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세요.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보육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대학도 못 가게 됐고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수아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비록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수아는 카드를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한 거리는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보육원으로 향하는 수아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루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대학 합격이라는 희망도, 낯선 할아버지와의 짧은 인연도. 수아는 걸으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아침에 합격 통지서를 받고 기뻐하던 순간, 폭설 속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발견한 순간, 그리고 할아버지가 카드를 쥐어주던 순간. 모든 것이 꿈 같았지만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수아는 보육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낯익은 철문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수아는 잠시 멈춰서서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다시 일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수아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철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보육원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수아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동생들이 뛰어나와 반겨줄 시간인데 오늘따라 마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보육원 원장인 박 원장이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박 원장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수아, 마침 잘 왔네. 들어와 할 얘기 있어. 박 원장은 돌아서서 원장실로 향했고 수아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박 원장은 보육원 아이들 사이에서 무서운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겉으로는 자선사업가처럼 행동했지만 아이들을 대할 때는 전혀 달랐죠. 후원금이 들어올 때만 아이들을 예쁘게 차려입히고 사진을 찍었고 후원자들이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아이들은 박 원장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원장실에 들어서자 박 원장은 이미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은 수아에게 맞은편 의자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수아가 자리에 앉자 박 원장은 계산기를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서류 한 뭉치를 책상 위로 밀어냈습니다. 박 원장의 책상 위에는 각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파일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 파일들을 볼 때마다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저것은 아이들의 기록이 아니라 박 원장의 장부였으니까요. 수아야, 오늘 내 생일이지? 19, 이제 다 컸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것을 수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일을 축하받아 본 적이 별로 없는 수아에게 그것은 그저 평범한 하루일 뿐이었습니다. 박 원장은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여기 들어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컸구나. 근데 수아야, 너도 알다시피 보호기간이라는 게 있잖아. 오늘부로 내 보호기간이 종료됐어. 수아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막막했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대학 등록을 하고 기숙사에 들어가려 했는데 오늘 은행 마감 시간을 놓쳐서 등록금 납부를 못했다고요. 박 원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대학은 물 건너갔겠네. 기숙사도 못 들어가겠고. 박 원장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쯧쯧 안 됐다. 근데 수아야, 그렇다고 여기 계속 있을 수는 없어. 보호기간이 끝난 아이를 보육원에 두면 정부 지원금이 끊기거든.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규정이니까. 그리고 서류를 수아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자립준비분담금 정산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아는 서류를 집어들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읽어내려가던 수아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는 수아의 정착금 1,000만 원과 알바로 모은 400만 원 중 무려 1,380만 원을 교육비, 식비, 관리비 명목으로 공제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 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원장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다 가져가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박 원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아야, 세상 물정을 좀 알아야지. 네가 여기서 18년 동안 먹고 자고 공부한 게 다 공짜인 줄 알아? 강 원장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얼마나 적은데. 난방비, 전기세, 학용품, 이런 거 다 어디서 나왔겠어. 내가 다 부담한 거야. 수아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아는 보육원에서 지원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스스로 해결해 왔습니다. 학용품도, 교복도, 심지어 수학여행비도 전부 알바에서 냈습니다. 강 원장이 해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수아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 이거 서명 못해요. 이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정착금은 제 돈이에요. 박 원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 원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수아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아가 미처 피하기도 전에 강 원장의 손바닥이 수아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원장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아는 갑작스러운 충격에 비틀거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횡령이니 뭐니 따져? 부모한테 버림받은 주제에 내가 18년이나 키워줬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은혜를 원수로 갚아? 박 원장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수아는 이를 악물며 박 원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박 원장의 입가에 음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 원장은 수아의 턱을 놓으며 천천히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민지 걔가 올해 몇 살이더라. 수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지는 수아가 가장 아끼는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박 원장은 서류 한 장을 흔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지가 내년에 입학이었지? 네가 여기서 소란 피우면 그 불똥이 누구한테 튀겠니? 박 원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협박은 명확했습니다. 수아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민지뿐만 아니야. 여기 있는 애들 다 내 손 안에 있어. 네가 신고하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조사 들어오면 애들 다 뿔뿔이 흩어져. 다른 시설로 보내지겠지. 거기가 여기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해? 박 원장은 능글맞게 웃으며 펜을 수아 앞으로 밀었습니다. 수아는 동생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지, 준호, 소영이. 자신을 언니라고 부르며 따르던 아이들. 만약 자신 때문에 그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면. 수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여 가슴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류 맨 아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박 원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박 원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회수하며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역시 넌 똑똑한 애야. 박 원장은 서류를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수아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이제 됐으니까 짐 싸서 나가. 수아는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보육원 동생들이 숨죽이며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수아의 짐이 이미 가방 하나에 대충 쑤셔 넣어져 있었습니다. 박 원장이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수아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자 막내 민지가 달려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정말 가는 거야? 수아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나가야 해. 근데 걱정 마, 자리 잡으면 꼭 보러 올게.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수아는 민지를 꼭 안아주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강 원장이 따라 나왔습니다. 강 원장은 수아의 가방을 낚아채더니 마당에 눈더미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가방이 눈 위에 떨어지며 지퍼가 열렸고 수아의 옷가지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강 원장은 철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여기 얼씬거리지 마. 동생들한테 이상한 생각 심어주면 그때는 가만 안 둬. 그리고 수아가 마당에서 짐을 줍고 일어서자 철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한겨울 굳게 닫힌 철문 앞에 선 수아의 몸이 차가운 겨울바람에 떨렸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보육원에서 쫓기듯 나온 수아는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눈이 발목까지 빠졌고 칼바람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친척도 없고 친구 집에 신세 질 수도 없었습니다. 19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가족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는 태어나자마자 자신을 버렸고 보육원은 방금 자신을 내쫓았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눈 위에 희미하게 반사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떨고 있는 수아를 힐끗 쳐다보다 외면했습니다. 누군가는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불쌍하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와 괜찮으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수아는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멈추면 쓰러질 것 같았으니까요.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점점 더 매서워졌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온몸이 떨렸고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아는 결국 근처 지하철역으로 내려가 한쪽 구석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역 안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옷을 입고 있었고 집에 가면 따뜻한 밥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수아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하철역 구석에 앉으니 그나마 바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엉덩이와 다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수아는 가방을 꼭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무릎을 가슴에 붙이고 팔로 다리를 감싸고 최대한 몸을 작게 만들어 체온을 보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사정없이 몸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늘 하루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합격 통지서를 받고 기뻐하던 순간 400만 원이 든 통장을 꼭 쥐고 은행으로 향하던 순간 폭설 속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발견한 순간 그리고 박 원장에게 뺨을 맞고 쫓겨난 순간까지 하루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학도, 돈도, 갈 곳도. 영무원이 다가와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학생, 여기서 자면 안 돼요. 막차 끊기기 전에 나가세요. 수아는 고개를 들어 영무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갈 곳이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습니다. 영무원은 수아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수아는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더 추웠습니다. 바람이 칼처럼 얼굴을 스쳤습니다. 수아는 걸음을 옮기다가 결국 근처 지하도로 들어갔습니다. 지하도에는 수아 말고도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숙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골판지를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베개 삼아 바닥에 몸을 누였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등에 닿았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낮에는 거리를 걸으며 버티고 밤에는 지하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몸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자판기 커피 한 잔으로 버텼고 둘째 날에는 편의점에서 훔쳐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떳떳하게 살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요. 입술이 갈라지고 손끝이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발가락은 감각이 없어졌고 걸을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온몸이 무거웠고 머릿속이 멍했습니다. 가끔 어지러워서 벽에 기대야 했고 눈앞이 깜깜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수아는 자신이 이대로 얼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까. 아무도 슬퍼하지 않겠지. 그때 수아는 주머니 속에 있는 카드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할아버지가 쥐어준 검은색 카드. 수아는 그 카드를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물건을 쓴다는 것이 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쓰지 않으면 정말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수아는 차가운 손으로 주머니 속 카드를 만졌습니다. 카드의 단단한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힘들 때 꼭 쓰거라. 네가 내 목숨을 살렸다. 수아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일단 살자. 빚은 살아서 갚으면 돼. 이대로 죽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수아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근처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낡고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문, 희미한 간판. 어디서 봐도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아에게는 천국처럼 보였습니다. 따뜻한 방,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 눕을 수 있는 침대. 그것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수아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고시원 문을 열었습니다. 고시원 총무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들어온 수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떨고 있는 어린 여자애가 밤늦게 찾아오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방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총무는 잠시 수아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한 달 방값이 40만 원이야 선불이고.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결제해 주세요.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죽은 분의 카드를 쓴다는 죄책감 때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총무는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카드 표면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금색 문양이 새겨진 카드는 어딘가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총무는 별다른 말 없이 카드를 결제기에 긁었습니다. 삐 하는 소리와 함께 결제가 승인되었습니다. 총무는 열쇠 하나를 수아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3층 끝방이야. 화장실이랑 샤워실은 공용이고. 수아는 열쇠를 받아들고 고시원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 중간에서 몇 번이나 비틀거렸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겨우겨우 올라갔습니다. 3층에 도착했을 때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수아는 복도 끝에 있는 방을 찾아 열쇠를 꽂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좁은 쪽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가로 2걸음, 세로 3걸음 정도의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낡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손바닥만 했고 벽지는 군데군데 뜯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아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수아는 문을 닫고 침대에 털썩 쓰러졌습니다. 이틀 만에 처음으로 눈 위가 아닌 침대에 눕는 것이었습니다. 낡은 매트리스였지만 푹신하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바람이 불지 않아 따뜻했습니다. 수아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다. 일단 오늘 밤은 살았다. 수아는 그 생각에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발의 감각이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따뜻함이 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대학 합격이 취소되었을 때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을 때도, 박 원장에게 뺨을 맞고 쫓겨났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작은 방에 혼자 누워있으니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아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 부모는 왜 나를 버렸을까? 세상은 왜 이렇게 차가울까? 온갖 원망과 서러움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아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눈물을 닦고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린 카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검은색 표면에 새겨진 금색 문양이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빛났습니다. 수아는 카드를 두 손으로 꼭 쥐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카드를 썼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은 이의 유품을 쓴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살게요. 빌려주신 거 꼭 갚을게요. 약속해요. 그날 밤 수아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대학은 물 건너갔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이 카드 값을 갚아야 했고 다시 대학에 갈 돈도 모아야 했습니다. 수아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지금까지도 혼자 버텨왔잖아. 수아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수아는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어제까지의 허탈함은 사라지고 눈빛에는 다시 힘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수아는 근처 편의점과 식당을 돌며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경력이 없다며 거절했고 어떤 곳에서는 나이가 어리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할 때마다 다음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질 무렵 수아는 작은 분식집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은 수아의 눈빛을 보더니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시급은 적었지만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돈은 벌 수 있었습니다. 수아는 앞치마를 두르며 다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야. 할아버지에게 진 빚을 꼭 갚을 거야. 수아는 손님을 향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아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수아는 눈을 떴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에는 창문도 제대로 없어서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었지만 수아의 몸은 정확하게 5시에 깨어났습니다. 수아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얇은 점퍼를 걸친 뒤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거리에는 아직 사람이 별로 없었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인력시장에 도착하면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중년의 남자들이었고 수아처럼 어린 여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수아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저렇게 어린애가 왜 여기 있냐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수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일거리가 나오면 누구보다 먼저 손을 들었고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공사장 청소, 이삿짐 나르기, 전단지, 배포, 식당 설거지. 일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삿짐을 나르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무릎이 까졌고 공사장 청소를 하다가 먼지를 너무 많이 마셔서 밤새 기침을 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다가 터졌다가를 반복했고 어깨와 허리는 매일 밤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친 일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돈이 되었고 돈이 모이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에게 진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인력시장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분식집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분식집은 고시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사장님은 50대 중반의 여자로 처음에는 수아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일도 안 하고 휴대폰만 들여다본다며 투덜거렸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사장님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손님들에게 항상 밝은 표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손님이 무례하게 굴어도 꾹 참고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일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처리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지 한 장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손님이 남긴 그릇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재빨리 치웠습니다. 테이블을 닦을 때도 대충 닦지 않고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수아야, 요즘 젊은 애들 중에 너처럼 성실한 애 없어. 처음이다 진짜. 사장님은 그날부터 수아를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남은 음식을 싸주기도 했고 바쁘지 않은 날에는 일찍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수아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당을 받으면 수아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그 안에 돈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검은 펜으로 삐뚤빼뚤하게 할아버지에게 갚을 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 봉투를 침대 밑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수아는 반드시 그 봉투에 먼저 돈을 넣었습니다.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나머지 돈으로 방값을 내고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고시원 방값은 한 달에 40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기 때문에 식비는 최대한 아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삼각김밥 하나로 버티기도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가장 싼 삼각김밥을 사서 아침에 반, 저녁에 반을 먹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잠이 오지 않는 밤도 있었지만 수아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진 빚을 갚기 전까지는 사치를 부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기적적으로 수술에서 회복한 권오성 회장은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권오성, 75의 나이에도 대한민국 굴지의 그룹을 이끄는 재벌 회장이자 교육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일에 미쳐 살았던 사람이었죠. 25세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쉰이 되기 전에 그룹을 일궈냈습니다.
사업을 일으키느라 결혼할 틈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자녀도 없이 평생을 혼자 살아왔습니다. 주변에서는 후계자가 없다며 걱정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거냐고, 가족이 없어서 외롭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권 회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회사가 곧 자식이고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직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뿌듯했고, 교육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받고 성장하는 학생들을 보면 보람을 느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롭다고 느낀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날 권 회장은 오랜만에 산책을 나섰다가 갑작스런 저혈당 쇼크가 왔습니다. 평소 당뇨 관리를 소홀히 한 탓이었죠. 수행원 없이 혼자 나선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권 회장에게 수행비서가 가장 먼저 보고한 것은 블랙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면에는 카드 사용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도심 외곽의 작은 고시원에서 30만 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권 회장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자신을 구한 아이가 왜 고시원에서 카드를 썼을까? 권 회장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눈 위에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 달려와 자신을 살려주었습니다. 사탕을 입에 넣어주고 코트를 벗어 덮어주고 손발을 주물러주던 작은 손. 정신 차리라고 외치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손에 카드를 쥐어주며 했던 말. 정말 힘들 때 쓰라고, 제발 살아달라고. 그 아이의 얼굴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권 회장은 즉시 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아이를 찾아라. 당장. 권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평생을 일에만 매달리며 살아온 사람답게 결정은 빠르고 명확했습니다. 김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대한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김 비서는 병실을 나서며 즉시 조사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며칠 후 김 비서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김 비서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눈빛이 무거웠습니다. 권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첫 장을 넘겼습니다. 은수아, 19세, 보육원 출신.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부모에 대한 기록이 없음. 권 회장의 눈이 서류 위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권 회장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1년간 공부와 알바를 병행하며 명문대에 합격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등록 마감일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해 합격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권 회장은 서류를 쥔 손을 멈추었습니다. 등록 마감일. 그날은 바로 자신이 쓰러진 날이었습니다. 권 회장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아이는 은행에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등록금을 내러 가던 길에 자신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1년간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고 알바해서 모은 돈, 대학에 가겠다는 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낯선 노인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권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을 사업에만 매진하며 살아왔습니다. 돈과 권력은 쌓았지만 가족은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혼자였고 생일에도 축하해주는 사람은 직원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위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이가 미래를 포기했다니. 권 회장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이가 있다니. 자신의 미래를 버리면서까지 모르는 사람을 구하다니. 권 회장이 다음 장을 넘기자 보육원 관련 서류가 나왔습니다. 박 원장이라는 이름 아래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간 횡령한 금액, 피해 아동 명단. 수아의 이름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정착금 갈취 기록과 폭행 정황, 그리고 눈 오는 날 밤에 내쫓았다는 기록까지.
권 회장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나? 권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분노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김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고시원에 머물며 새벽마다 인력시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분식집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권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수아가 자신을 살리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눈바닥에서 코트를 벗어 덮어주던 작은 손, 정신 차리라고 외치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권 회장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김 비서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당분간 움직이시면 안 된다고. 하지만 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에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간다. 김 비서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권 회장의 성격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사업을 일으킬 때도 그랬고, 교육재단을 설립할 때도 그랬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자신이 옳다고 믿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김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차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회장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병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수술 후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볼이 꺼졌고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권 회장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가족 없이 살아왔지만 외롭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돌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받은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가 겪은 고통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권 회장은 정장을 차려입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검은 수트를 입은 수행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권 회장은 그들을 이끌고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목적지는 하나였습니다. 수아가 있는 곳. 그날도 수아는 새벽 일을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하루 종일 짐을 나르느라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깨가 욱신거렸고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지만 수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 일당이 평소보다 많았기 때문이었죠. 수아는 주머니 속 지폐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이러면 이번 달 안에 봉투에 10만 원은 더 넣을 수 있겠다. 고시원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봉투에 돈을 넣어야지. 고시원이 있는 골목 입구에 다다랐을 때 수아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한산하던 골목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골목 입구에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슨 사고라도 난 걸까? 아니면 촬영이라도 하는 걸까? 수아는 별 생각 없이 사람들 사이를 지나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 수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고시원 앞 좁은 골목을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한 대, 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대의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고 검은 수트를 입은 사람들이 차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습니다. 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하는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검은 수트를 입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자신에게 쏠렸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수아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앞에 서 있던 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수트를 입은 젊은 남자가 먼저 내리더니 뒷문을 정중하게 열었습니다. 마치 귀한 손님을 모시는 것처럼 허리를 깊이 숙인 채 문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지팡이가 보였고 그 다음으로 단정하게 빗어 넘긴 하얀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수아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얀 머리카락,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눈. 그것은 분명 자신이 눈 속에서 구했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수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고급 세단에서 내리면서 말이죠. 수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70대 남성 환자 심정지.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아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카드를 쓴 것도 죽은 분의 유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그 할아버지가 멀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수아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행원들이 따라붙으려 했지만 권 회장은 손짓으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수행원들은 즉시 걸음을 멈추고 제자리에 섰습니다. 권 회장은 혼자서 천천히 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수술 후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권 회장은 수아의 앞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수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햇볕에 그을린 얼굴, 힘든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 그리고 달아빠진 운동화. 권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살리느라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도 포기했고 보육원에서 쫓겨났고 지금은 새벽마다 인력시장에 나가 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수아야. 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수아의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스쳤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살아계셨어요? 저는 그날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기 힘들었습니다. 권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살았다. 내 덕분에. 권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사업에만 매진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권 회장은 자신의 눈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권 회장의 말에 수아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미안하실 거 없어요.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수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습니다. 자신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쓴 카드는 죽은 사람의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수아는 안도감에 다리에서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려는 것을 간신히 버텼습니다. 권 회장이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수아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권 회장의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다 알고 있다. 네가 나를 살리느라. 대학 등록을 못한 것도, 그 후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도. 수아는 고개를 들어 권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권 회장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였지만 그것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아는 알 수 있었습니다. 네가 내 목숨을 구했는데 목숨값을 겨우 방 한 칸 얻는 데 썼구나. 수아는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카드를 함부로 쓴 것이 생각났습니다. 죽은 분의 유품이라 생각하면서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썼던 것이었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카드를 함부로 썼어요. 꼭 갚으려고 돈 모으고 있었어요. 수아는 급하게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작은 봉투가 손에 잡혔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갚을 돈이라고 적힌 봉투였죠. 수아는 그 봉투를 권 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직 많이 못 모았는데 이거라도 먼저 받으세요. 나머지는 꼭 갚을게요. 권 회장은 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낡고 구겨진 봉투였습니다. 겉면에는 검은 펜으로 삐뚤빼뚤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갚을 돈. 권 회장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죽은 줄 알면서도 빚을 갚으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인력시장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 삼각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우면서 말이죠. 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밀어내는 대신 수아를 품에 안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포옹에 수아는 얼어붙었습니다. 몸이 굳어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권 회장의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권 회장의 품은 따뜻했고 등을 쓰다듬는 손은 부드러웠습니다. 수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안겨보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자란 수아에게 이 포옹은 평생 받아보지 못한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그 순간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대학 합격이 취소되었을 때도, 박 원장에게 뺨을 맞고 쫓겨났을 때도, 이틀간 거리에서 얼어 죽을 뻔했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따뜻한 품 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수아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억눌렀던 감정들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권 회장은 수아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울어라. 다 울어. 이제 괜찮다. 할아버지가 왔으니까. 수아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고시원 주민들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어 구경했지만 수아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동안 억눌렀던 슬픔을 쏟아냈습니다. 권 회장도 아무 말 없이 수아를 안고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이 아이의 가족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자 수아의 어깨가 더 이상 들썩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멈추고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권 회장은 수아의 어깨를 잡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수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가자. 나와 같이 갈 데가 있다. 수아는 고개를 들어 권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한결 맑아져 있었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 회장의 차가 멈춘 곳은 낯익은 장소였습니다. 수아는 창밖을 보다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보육원이었습니다. 수아가 18년을 살았던 곳, 그리고 쫓겨난 곳. 철문 위에 걸린 소망의 집이라는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간판 아래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왜요? 권 회장은 수아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있어서. 권 회장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평소의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사업가로서 수많은 협상을 이끌어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눈빛을 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쪽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보육원 앞에는 이미 여러 대의 검은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날카롭고 진지했습니다. 권 회장이 차에서 내리자 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권 회장이 데려온 법무팀이었습니다. 그룹 소속 변호사들과 회계사들이 총출동한 것이었죠. 보육원 철문이 열리고 권 회장은 수아를 옆에 세운 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아는 이 문을 나설 때를 떠올렸습니다. 눈 오는 밤 가방을 눈더미에 던져지고 철문이 쾅 닫히던 그 순간. 그때는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아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초라하게 쫓겨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걸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박 원장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검은 차량들과 정장 차림의 사람들을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 나온 것이었죠. 그리고 권 회장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박 원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재빨리 계산하는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 원장은 얼굴에 억지 미소를 띄우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이사장님께서 직접 와주시다니요. 연락을 주셨으면 제가 마중을 나갔을 텐데. 박 원장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비굴하게 아부했습니다.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 회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박 원장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박 원장의 미소가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것이었죠. 박 원장의 시선이 권 회장 옆에 선 수아에게 닿았습니다. 순간 박 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졌다가 작아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며칠 전 눈 오는 밤에 내쫓았던 그 아이가 권 회장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권 회장의 보호를 받으며 말이죠. 박 원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수아는 박 원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자신에게 쏟아붓던 폭언이 떠올랐지만 수아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권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 원장, 이 아이를 아시오? 박 원장은 입술을 달싹이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안다고 하면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드러날 것이고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 될 테니까요. 박 원장은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권 회장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권 회장이 손짓을 하자 법무팀 사람들이 보육원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거침없이 움직였습니다. 서류함을 열고 장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회계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금고를 열어 현금과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박 원장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법무팀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막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법무팀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사장님의 지시입니다. 방해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 원장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권 회장의 명령이었고 이것은 이사장 권한으로 실시되는 특별감사였습니다. 박 원장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모든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팀 직원들이 장부를 뒤지고 영수증을 확인하고 계좌 내역을 조회할 때마다 박 원장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 원장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법무팀장이 권 회장에게 다가와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확인 결과 지난 10년간 횡령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습니다. 피해 아동은 수십 명에 달합니다. 법무팀장은 서류를 넘기며 계속 보고했습니다. 장부 조작 내역과 허위 영수증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착금을 가로채고 허위 지출을 만들어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명확합니다. 권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박 원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박 원장은 뒷걸음질 치다가 결국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박 원장의 얼굴에는 더 이상 아부하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오직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10년간 숨겨왔던 비리가 한순간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 이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박 원장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비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난 눈물인지 처벌이 두려워서 흘리는 눈물인지는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박 원장은 무릎으로 기어서 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수아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수아야, 네가 말 좀 해줘. 우리가 같이 살았잖아. 내가 널 키웠잖아. 박 원장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같이 살았다고요? 키워줬다고요? 수아의 머릿속에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가 고파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밥, 후원자들 앞에서만 입혔던 새 옷, 교복도 학용품도 알바해서 스스로 사야 했던 날들. 그리고 그날 밤 눈더미에 가방을 던지며 외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부모한테 버림받은 주제에. 수아는 박 원장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만 당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동생들이 당했어요. 그 돈은 우리 꿈이었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원장은 수아의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권 회장이 박 원장 앞에 섰습니다. 그림자가 박 원장을 덮었습니다. 권 회장은 박 원장을 내려다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뺏은 벌을 받으시오. 그 말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일에 바쳐 살면서 가족도 없이 살아온 권 회장이었지만 아이들을 착취하는 행위만큼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수아였으니까요. 보육원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권 회장이 미리 신고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박 원장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횡령 및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박 원장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가 손목에 닿는 순간 박 원장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아무도 박 원장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박 원장을 일으켜 세우고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수아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박 원장이 경찰차에 실려 보육원을 빠져나가는 것을, 경찰차가 철문을 지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차가 완전히 사라지자 수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박 원장이 사라지자 보육원 건물 안에서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밖을 살피다가 경찰차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조심조심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막내 민지가 가장 먼저 수아를 발견했습니다.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달려왔습니다. 언니! 민지는 수아의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수아는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민지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수아를 둘러쌌습니다. 준호가, 소영이가, 그리고 다른 동생들이 수아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아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이제 아무도 너희를 괴롭히지 못해. 아이들은 수아의 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권 회장이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노인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권 회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애들아, 앞으로 이 보육원은 우리 재단이 직접 운영할 게다. 건물도 새로 고치고 필요한 건 다 지원해주마.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권 회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 원장이 가져간 정착금은 전부 돌려받게 해주마. 한 푼도 빠짐없이.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떤 아이는 뛰어올랐고 어떤 아이는 친구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권 회장은 아이들 사이를 걸으며 한 명 한 명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평생 자녀 없이 살아온 권 회장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이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권 회장 옆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동생들까지 권리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권 회장이 수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수아야, 내 덕분에 이 아이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어.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없어요.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권 회장은 빙그레 웃으며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그날 나를 살리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보육원 마당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수아는 동생들과 함께 마당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시원 쪽방에서 내일을 걱정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동생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옆에 선 권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눈 속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쳤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수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권 회장은 수아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가 손녀처럼 돌보았습니다. 저택 한쪽에 수아만을 위한 공부방을 마련해 주었고 최고의 선생님들을 붙여 입시 준비를 지원했습니다. 수아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권 회장은 수아가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수아야, 여기가 내 집이야. 마음 편히 있어. 권 회장은 식사 때마다 수아를 옆에 앉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릴 때 무슨 꿈을 꿨는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학교에서는 어떤 과목을 잘했는지. 수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수아에게 권 회장은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였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그 시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책상에 앉았고 밤늦게까지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권 회장은 그런 수아를 걱정하며 쉬엄쉬엄 하라고 말했지만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작년에 못 이룬 꿈이 있어요. 올해는 꼭 이룰 거예요. 수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 발표일이 왔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권 회장이 옆에서 수아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합격. 수아는 그 두 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1년 전에 놓쳤던 그 꿈을 마침내 다시 잡은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권 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권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붙었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권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수아를 품에 안았습니다. 수아는 그 품에서 1년간 쌓아왔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권 회장은 수아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우리 수아 정말 잘했어. 수아는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 수아는 합격 통지서를 들고 권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권 회장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합격 통지서를 권 회장의 가슴에 안겨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 여기 못 왔어요. 권 회장은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권 회장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이 밝았습니다. 수아는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1년 전과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수아는 방을 나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권 회장이 정장을 차려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권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가요. 권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캠퍼스 정문을 지나 교정을 걷는 동안 수아는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권 회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여기 참 좋구나. 우리 수아가 다닐 학교라니. 수아는 권 회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졸업할 때도 같이 와주실 거죠? 권 회장은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평생 내 곁에 있을 게다. 입학식이 끝난 후 권 회장은 수아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아의 이름으로 새로운 장학재단을 설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단은 수아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수아는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너무 큰 거예요. 하지만 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주렴. 수아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년 전 눈 속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발견했을 때 수아는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할아버지를 살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수아는 권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수아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수아와 권 회장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캠퍼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권 회장이 말했습니다. 수아야, 앞으로 힘든 일도 있을 거야. 하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항상 내 편이야.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권 회장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사탕 한 알로 시작된 인연이 피보다 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아의 찬란한 미래가 이제 막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에게 베푼 은혜는 잊어버려라. 그러나 남에게 받은 은혜는 뼛속에 새겨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수아는 바로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것이 아닐까요? 낯선 노인에게 받은 작은 온정을 잊지 않고 갚으려 했던 그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도 더 큰 행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받은 따뜻함을 기억하고 다시 나눌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생각나는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생 안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안부를 묻겠습니다.